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고문현 한국 ESG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거고요. 그래서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ESG 학회 회장 순준자 강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쫓겨가지고 원래 계획은 10분을 예상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시간으로 가버렸어요. 7분 정도. 기본 원칙이 우리 지금 주최자는 ESG 연대제 토론의 주제로 7분을 원칙으로 혹시 나오면 한분들이 들어도 짧은 진행해서 오가되는 우리 회장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미션 받은 건 제가 모든 ESG 회장으로서 할 말은 많은데 드린 말씀은 많은데 제가 오늘 모든 책임은 시간까지입니다. 스튜어드십 타임인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ESG 규제 리스크인가 기회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보면서 왜 위기인가 기회인가 안 쓰고 왜 리스크인가 기회인가. 왜냐하면 우리말의 위기는 앞에는 위험, 위기, 그 다음 뒤에는 기회인데 우리말의 위기와 기회를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리스크를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다음은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교수님과 그리고 이형정 대표이사장님 좋은 발표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서 계시하고 있고요.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시간관계상 발표를 요약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제 프로그램 순서대로 하면 좋긴 좋은데 제가 보기로는 세무태 과장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제가 보면 관에서 오신 분이 앞에 나온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해주시는 것이 좀 그래도 유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순서를 조금 제가 다르게 해서 세일태 과장님은 근데 올려놨나요? 그러면 시간은 세일돼서 올려놨으니까 제 의도와 다르게 세일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안익성 실장님, 윤영희 파트너, 윤총 파트너 변호사님 그리고 천성현 포스트코드 팀장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명씩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한 명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은태 환경부 녹색분양 정책과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한 명씩. 그리고 두 번째로 KTB 산업은행 실장으로 계시는 안옥상 실장님. 그리고 윤용희 법무부인 율총 파트너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의 천승현 팀장님. 시간 관계상 7분 정도 원칙으로 하고 서영태 과장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님 아까 마지막에 종결 내지는 종합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사실은 오늘 관에서 정부에서 제일 해야 될 게 이런 전문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를 하는 게 저희 임무 중에 하나라서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관리원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지만 저희 환경 분야에서 계속 전문적으로 일을 해오셨고 그리고 제가 꼬꼬마 시절부터 존경하고 많이 따랐던 분들을 오늘 한 자리에서 제일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늘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긴장 부담과 함께 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잘 지도해 주시겠지라는 안도감도 같이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그 제도 발표나 소개를 할 때에 많은 부분 정부 쪽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ESG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김정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쪽에서 제일 구체적이고 방향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율성이 좀 적기도 하거니와 국내에서도 금융위에서는 또 금융이 나름대로 금융 쪽에 정책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전체적으로는
기재부에서 민간 합동으로 ESG 관련된 협의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또 금융계 쪽에서는 ESG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좀 할 일들이 많고 또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 기대하는 역할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많은 아까 발제해 주신 분도 그렇고 토론 과정에 나온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관계부처 협의하고 우리 정부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 가지고는 산업계도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업과 금융 쪽에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니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의 정보를 좀 필요하고 거기에 정부 쪽에서 플랫폼을 삼아가지고 많은 기업 관련된 정보들을 투자 쪽에다가 좀 제공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의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정부 역할 중에서 이것도 또 정부적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인 상황을 살펴서 제도화하는 것이고 근데 제도화 이전에 이미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급망 실사 관련해 가지고는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 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관계없이 이렇더라고요. 국내에도 화학 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EU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그 밸류체인에 소속되어 있는 몇 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쪽에서 본인들의 사업장으로 실사를 왔대요. 와가지고 막 살펴보고 가고 어떻게 특히나 기업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도 많이 좀 조사를 하고 간다. 이게 제도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들은 이 ESG 또 공급망 실사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빨리 이 제도,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 형성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요구는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향성은 빨리 결정을 해주되 제도화는 충분히 뭐라고 할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충분히 달라 하는 요구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ESG의 그 상황에는 EX의 국내 외 동향하고 지원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동향은 사실 앞에 영인 대표님하고 김영대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시 관련된 내용과 공시는 이제 제도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급망은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자재 제품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추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향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이건 직접 간접은 물론이고 공급망의 탄소 배출까지 저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녹색 투자 관련해서는 친환경 산업을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참여와 투자 이런 것들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동향부터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시 관련해서는 일단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에 대비해서 공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에서 작년 2021년도 1월달에 2025년부터는 이제 우리도 공시를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3차 금융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이게 빨라도 2025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이 정부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올해 내에는 공개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입장이고요. 우리 회계 기준으로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해서 우리 국제적으로 정합성 있는 그리고 국내 기업에 적합한 공시 기준 마련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련해서는 대기업은 지금 공급망 관리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여력들이 있습니다만 협력기업은 현장 실사나 또 스콥3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 지표나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급망 관리 중에 있고요. 그런데 대기업, 우리나라의 100개사 대기업 중에 한 83개 정도에서는 이미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ESG 경영 필요성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절반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기업의 ESG 공시 대응을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스콥3 산정 지원 같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발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품 규제 관련해서는 아까 양경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 탄소 발자국 규제 대응의 필요성은 높은데 대응 기반은 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환경 성적 표지 인증제도 이것들을 운영한 게 이미 20년이 됐습니다만 매년 제품의 환경 성적 산정 방법과 LCIDB 이런 걸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외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UNEP에서 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LCIDB가 96,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한 4,500개 정도, 우리나라가 한 16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적으로 매우 좀 적고 질적으로도 데이터가 아직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관리되기 때문에 조금 아웃데이트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상호 인정을 위한 활동은 아직까지는 좀 초기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녹색 투자 부분을 보면 ESG 투자가 계속 확대는 되고 있지만 투자 흐름 변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발행액이 20년도에 0.9천억 정도에서 지금 작년에는 한 6조 가까이 됐으니까 5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채권액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은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ESG 관련해서 국내 특히 환경부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환경부가 금융위 그리고 기재부와 함께 담당해야 될 숙제들을 좀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그 타임테이블은 아직도 조금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형 녹색 공급망 실사를 제도화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달라라는 데서 부응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의 활용인데 이건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년 이상 운영을 해온 제도입니다. 기업이 협력 사업장의 법규 위반 같은 실사관리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배출량 산정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도모입니다.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MRV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 지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콥3 산정 기준도 마련해서 조속히 마련 제도와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산정 기준부터 구체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 위험 분석에 대한 인프라 제공입니다. 이게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기후 변화 위험 분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용 데이터나 분석 툴을 제시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 다양성에 대한 리스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 공시 이후에 이게 생물 다양성 공시 같은 자연 공시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생물 다양성 위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기후 환경 정보 플랫폼 구축하는 겁니다. 정부 기관 간에 다 떨어져 있는 DB들이 많습니다. 시스템을 좀 연계를 하고 개별 관리하는 중요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들을 마련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이 되면은 신뢰도 높은 환경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방 같은 신무역장벽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 알겠습니다.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탄소 국경 제도 대응을 위한 관련된 컨설팅도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 중견 기업의 친환경 공정 전환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탄소 저감 기술 설비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직접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것, 설비 개선에 대한 자금 지원하는 것들 전통적인 수단입니다만 수단을 내용을 좀 보완하고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녹색 금융과 투자 기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스킨인데요. 하나는 녹색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2차 보존 지원을 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녹색 채권이라는 것이 보통 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녹색 투자, 녹색 채권 부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동화 채권 스킴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금 신용보증기관과 같이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녹색 금융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수단들이 여신시장입니다. 여신시장으로까지 이 녹색 금융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ESG 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기반의 기업 지원 솔루션을 반영하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가능한 자료로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ESG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든지 산학연의 인식 확산을 위한 서로 간의 이제 세미나나 뉴스레터 같은 구체적인 노력들도 계속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산업계와 현장 그리고 국외의 동향을 토대로 해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게 되면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ESG 팀의 동향과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원래 예상된 시간이 7분에서 다시 줄여가지고 5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분이 서서 뒤에 분이 줄어든다는 거 우리 같이 We are in the same boat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옥상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제가 준비한 부분 중에서 앞부분은 제가 사실 이제 ESG 분야, 특히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서의 금융이 왜 중요하고 왜 정책금융 그 중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당연히 금융이 중요하게 되고 또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의 투자가 필요하고 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또 대부분의 적용 기술들이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초기 단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산업은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녹색 분야의 자금 공급의 비중과 규모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한 16.4조 원의 녹색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했고요. 다만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KTX너미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16.4조 원이 정말 녹색 분야가 맞느냐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녹색금융 상품 자체도 T텍소노미에서 연계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구조 저탄소라든지 이런 중점 지원 분야 위주로 저희 녹색 상품을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 정부의 기후대응기금과 연계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TB 탄소 스프레드 탄소 감축 상품은 저희 이제 환경부가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받아서 저희 같은 이제 금융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자를 좀 차감해주는 그런 상품인데 그런 예산을 저희한테 많이 할당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상품은 상품 도입 이후에 벌써 한 1.7조 원 정도로 저희가 자금 공급을 했고요. 탄소 감축 효과도
사전과 사후에 나누어서 외부의 검증기관의 검증 효과를 받도록 하는 그런 상품이고요. 또 역시 정부의 기후대응 기금을 통해서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워낙 초기 단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에쿼티나 후순위 대출 같은 일명 이제 모험 자본을 산업은행이 좀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작년에 수소 인프라나 해상풍력,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에 한 3건에 2,700억 정도의 자금 공급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녹색 상품뿐만이 아니라 녹색 금융을 제공하는데, 이 녹색 금융의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저희 내부에 그 녹색성 판단 절차라는 그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K텍사노미에서 정한 그 기준과 최대한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영업부서에서 녹색 금융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저런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완료가 되면 녹색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KPI를 달성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산업은행이 또 하나 지금 그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녹색금융을 얼마 공급하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녹색금융을 공급해서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론을 개발해가지고 그 녹색금융 임팩트라는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예를 들어서 뭐 50조를 공급을 했으면 우리나라 NDC 달성에 얼마를 기여했다라는 지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준비한 자료들은 좀 더 있는데, 그거는 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익성 실장님 출연한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윤영희 우리 법무부 율촌 파트너분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환경이라는 그 공통된 주제로 같이 고민하고 어떤 헌신하는 공동체에 와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우리 교수님과 이한경 대표님 발표를 정말 잘 듣고 정말 배웠고요. 그 발표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로펌에서 ESG 업무를 하다 보니까 ESG의 리스크라는 관점 또는 ESG의 어떤 기회, 또 프리미엄이라는 관점이 다 있겠지만 보통 많이 겪는 건 ESG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많이 이슈를 바라보고 기업들을 자문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일단 총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그 제목 자체가 ESG가 리스크인가 기회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당연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리스크라는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이 규제를 어떻게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와 관련해서 공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또 아까도 언급됐지만 유럽의 꼼꼼한 실사법이나 CBA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규제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안 하고 페널티를 받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는 ESG 어떤 기회, 프리미엄 측면에서는 종종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는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에 해당하는 이제 발주처한테 이제 비딩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뭐 프라이스와 퀄리티라는 측면에서는 뭐 유사하다 경쟁사에 비해서, 아니면 오히려 낫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발주사들이 너희들의 제품이 서비스를 우리가 구입하면 우리 회사한테 어떤 ESG적인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있는지를 입증한다면 너희들한테 가점을 줄게 라는 맥락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을 보시고 ESG 측면에서 좋다,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메모랜덤을 작성해달라, 아니면 그런 취지의 어떤 자료를 작성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ESG의 어떤 기회, 프리미엄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 ESG 중에 이 측면에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물 배출이 적고 폐수 배출이 적고 탄소 저감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소명하고 싶은 이제 기업들의 니즈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큰 틀만 말씀드리고 한 그림 2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저는 이제 준법 리스크는 다 아시죠? 환경법,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준법 리스크, comply law, 법을 준수한다는 건데 이제 ESG 시대에는 준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ESG 리스크를 기업들이 인식하고 그 리스크를 인식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정도 아주 심플한 메시지지만 이 심플한 메시지가 기업들을 만나면 그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항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제가 ESG 리스크라고 얘기해도 그분들의 근저에는 준법 리스크라는 그림을 가지고 모든 걸 들으시는 거죠. 그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한 2개를 그려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건 제 이메일 주소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이메일 주시고요. 이 그림은 제가 우리 발표자분 2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그림으로 좀 다시 한번 랩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키 메시지는 저는 ESG 운동장 생태계를 그린 겁니다. 이 생태계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지를 정리한 것인데 저는 여기서는 과거의 공적 규제와 정부의 공적 규제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 프라이빗 엔터티들의 사적 규제 또는 자율 규제라는 2가지 컨셉으로 한번 ESG 운동장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뭐 아주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나름 이제 일반인들 이해를 위해서 그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이 C레벨의 ESG 위원회도 있고요, 이사회도 있고 이사들이 선관주의 임무를 지켜가면서 이제 회사 경영 활동을 할 것이고 그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과거에는 법령에 따른 법령에 근거한 리스크들을 이제 식별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제가 일단 그림을 또 말씀드릴 텐데 국제법, 외국법 또는 소프트로 법도 아닌데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 왼쪽 하단에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좌측 상단에 우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있죠.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제 권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한 규제고요. 저는 그걸 공적 규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미래는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실은 ESG 경영, ESG 프리미엄을 얘기한다는 게 참 우스운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아까 언급됐지만 우리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투자자, 블랙락 같은 투자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해외 고객사, 소비자 단체 이런 사람들은 프라이빗 엔터티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적 자율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다 들으신 걸 말씀 들어보면 법에 근거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는 당신네 기업의 서스테너빌리티를 보고 투자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너희들의 ESG 관련된 정보를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투자 못하겠어. 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ESG 측면에서 너희들이 이런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면 물건을 구입하지 않겠다. 또 특히 해외 고객사에서는 특히 중요한데 유럽에 있는 공급망 실사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프라이스와 퀄리티는 기본이고 너희 회사가 또는 너희의 공급망이 리스크 프리하다는 것들을 우리한테 소명하지 않으면 우리 거래관계 더 이상 가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1차적인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CEO들은 그럽니다. 야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국내 법적 근거 없죠. 애플이 아리백하지 않으면 이제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데 아리백을 해야 되는 국내 법적 근거도 없고요.
외국법 근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애플이 그런 방향성, 가치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갑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거를 저는 이제 사적 자율 규제다라는 측면에서 이 컨셉을 이해한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ESG의 규제, ESG 리스크를 바라볼 때 이런 공적 규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적 자율 규제의 렌즈를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시간 대략 1분만 쓰겠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머리를 쥐어짜면서 새벽에 그림을 그렸고 우리 비서가 열심히 PPT를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준법 리스크와 대비해서 ESG 리스크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ESG 리스크의 근거 규범은 무엇인가를 주택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1층, 2층, 3층 주택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은 그 국내 법령입니다. 국내 법령, 너무나 잘 아시죠? 국내 법령이고 환경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국내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공적 규제를 표현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1층은. 과거에 있는 기업들이 1층만 신경 썼으면 됐어요. 그 규범만 신경 쓰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층, 3층의 규범이 더해진 겁니다. 2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의무, 공시제도, 공공만 실사법제, CBAM,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공공만 실사법, 미국에 있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한국 기업은 한국 주권이 미치는 한국법만 지키면 되지 우리가 왜 외국법을 지켜야 돼? 국제규범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학부 시절에 국제법, 외국법령 볼 때 그냥 엎드려 잤어요. 사업 시간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갑에 해당하는 글로벌 고객사, 소비자 단체, 투자자가 저런 법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거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벤츠가 독일에 있는 공급망 실사법 이후에 CSDD에 기초해가지고 이제는 이 공급망에서 한국에 있는 너의 기업이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할 텐데 네가 ESG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가 너의 리스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스크로 전달되고 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절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2층에 있는 저런 국제규범 외국법령도 한국 기업은 이제 공부하고 있고 로펌에 찾아와서 저걸 분석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3층에 있는 것인데요. 3층은 사실은 엄밀하게 해서 저희가 법규라고 하죠. 법규. 제3자에 대한 국민을 구속시키는 법규가 아닙니다. 아니고 연성규범, 영어로 하면 소프트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성규범도 이제 중요한 리스크의 근거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 가이딩 프린시플, OECD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법적 구성력이 없죠. 과거에는 그냥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였는데 저런 것들이 좀 적어드렸지만 RBA 같은 이니셔티브들의 권고 기준으로 들어오고 또 그것들이 벤치 같은 회사의 행동 강령, 코드 오브 컨덕 그리고 협력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들어오면서 저것들이 더 이상 연성 규범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갑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나한테 연성 규범을 요구하면 그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규범이 됐고 그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리스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두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저는 이 ESG 리스크 주택 그 앞장에 보여드렸던 그 구조도를 보시고 이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Q&A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박찬하 변호사님 시간을 충분히 못 주셔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陳성현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홀딩스 천성현입니다. 저희 사업 진행에 관련된 특히 ESG와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발표 자료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각 그룹사의 ESG 메뉴가 있습니다.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를 해주시고요. 설마 했는데 마지막 항상 비슷한 고민을 윤영희 변호사님께서 1층, 2층, 3층 친절히 나눠서 촘촘한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수는
기업으로 뛰는 선수는 저 하나인데 좀 더 많이 뒤 받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마치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선수로 뛰는데 엄청나게 많은 룰을 그 선수에게 특히 관중들도 선수에게 룰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을 때 기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ESG와 관련해서 저희 앞에 계신 그 유영숙 장관님을 ESG 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김동대 교수님을 또 저희 기업식 자문회 교수님으로 위원으로 모시고 코칭을 받아가면서 5년간 플레이를 해오면서 저희가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촘촘히 이제 대응도 하지만 더 큰 그 틀과 그림을 그렸던 것은 우리 기업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사업을 브레이크스루하게 혁신할 수 있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달러까지 오는데 70년부터 제조를 통해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만달러의 성장을 만들어냈고 IMF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2000년 들어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또 한 번 3만 달러까지의 성장을 이뤄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플레이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이 오히려 ESG를 통해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3만 달러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회 요인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봤는데요. 그러려면은 이런 리스크를 다 통해서 탄소도 저감하고 또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순환경제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기존의 공정이나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고로 방식에서의 탄소 저감만으로 과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가면서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오히려 그러한 탄소 저감 노력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탄소 공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탄소 중립도 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철강 제품들을 통해서 세계에 진출을 해 나가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전기로를 포함하여서 수소환원 제철, 탄소가 들어가지 않는 수소를 활용한 환원 제철 방식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6년까지 30만 톤의 설비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고요. 이것을 26년, 28년까지 성공적으로 검증이 되면 30년, 40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의 고로, 전기로를 순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탄소를 품지 않은 철강 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발전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철강만으로 우리가 또 한편 이런 친환경 시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후 테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것을 해나가는 방식으로는 벤처 투자를 통해서 기후 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협력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100개 정도의 기후테크 기업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100개 정도의 기업들은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투자해서 함께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식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활용들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이버시티 관점에서 보면 TNFT 가입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앞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결국은 순환경제로 먼저 빨리 진행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고로에서 나오는 수제 슬래그 부산물을 오히려 시멘트로 활용해서 50만 톤 정도의 제품으로 만든다든지, 굴폐가 이 오염된 폐기물을 부산물로 활용해서 분쇄하여서 우리 고로에서 제철 공정에서 원료로 쓰면서도 탄소도 줄이는 방법으로도 활용한다든지, 또 폐어망을 자원화해서 저희가 플라스틱의 원료로 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순환경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저희가 리튬 염호에서 그 염호 주변의 생물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원주민을 같이 참여해서 노력도 하고, 그 결과 원주민들이 생활을 할 때, 또 생산 공정에서, 또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생물 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원주민들과 함께 해법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ESG를 기회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성장의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과정에 주어진 여러 가지 룰과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 또한 투자자가 기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탄소라든가 안전보건, 인권,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서 논의된 투자자와 고객의 이슈들에 대해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회 ESG위원회와 ESG 세션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협의체와 ESG 거버넌스, 이사회 ESG위원회,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발굴하고 이슈를 접수하고 이것들에 대한 해법들을 찾고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이 해법들, 솔루션들을 함께 논의하는 이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여기서 결론이 난 해법들을 적용해서 여러 규제기관과 투자자, 그리고 고객, 그리고 여러 언론사를 포함해서 평가기관까지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ESG와 관련된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체크리스트와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투자하는 단계에서부터 ESG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서 내부적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투심이, 그리고 ESG 위원회에서 함께 ESG 이슈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만약에 ESG 리스크가 있다면 해결을 하고, 만약에 투자하기 어렵다 하면은 투자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공시에 대한 준비와 시스템에 대한 준비들도 아울러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의 과정, 기업들이 선수 ESG의 경영 환경 속에서 선수로 뛰는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현 포스코홀딩스 팀장님께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최고의 권위자들분과 또 정말 실무에서 정말 적확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한 두 분 정도인데요. 1분씩 자기 소개와
성명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할 것인지를 밝혀서 1분 정도, 2분 정도 받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예. 한택한 교수님. 예, 저는 특성대학교 명예교수 한택한 교수고요. 존경하는 김정대 교수님 발대고 나머지 부른다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고요. 사실 이 ESG에 관한 이 공식 의무 같은 건 사실은 1992년에 이웃선언과 아젠다 대면에 매우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90년대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하면 기업 큰일 났다고 했더니 그래서 30대였는데 저는 분들이 별로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30년 후에 걱정을 드디어 도래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 ESG 관련돼서 몇 가지 의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ESG 관련돼서 앞부분을 얘기하실 때는 김정대 교수님도 블랙블락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뭐 회계 공시 의무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가면은 원래 출발점은 좀 잊어버리고 주로 이제 규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거하고 뒤에 있던 거하고는 맥락이 좀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면. 근데 그러니까 윤영희 변호사는 말씀하실 때 그 표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상당히 비교적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준수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하고 ESG 리스크를 구분을 하셨는데 ESG가 뭔가 하는 걸 보면은 자본시장에서의 공시 의혹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서스 인베스트의 이용주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디서 글을 쓰셨는데 굉장히 짧은 글이었어요. 스쿨버스가 스쿨입니까? 버스입니까? 스쿨버스가 스쿨입니까? 버스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기 힘들어서 스쿨버스는 버스죠. ESG 규제, ESG 투자는 투자인 거지 ESG가 아닌 거죠. 그래서 ESG는 E와 S지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출발점에서 보면은 어떤 공시 의무로 관계된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를 위한다는 것인 건데 제가 짧게 빨리 끝내려면서 그 관련돼서 이제 연성규범이라든가 또는 뭐그 공공망 실사라든가 또는 RE100이라든가 그 C뱅 같은 문제들은 사실 ESG하고는 관련은 없죠 사실은. 그 연성규범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혼용해도 되는 건가 하는 개념상의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그렇다면 이제 규제 그 ESG는 환경정책, 환경규제가 아닙니다. 환경규제가 아니고 단지 그냥 공시나 이런 거에 관한 규제죠. 규제긴 규제지만 컴플라이언스지만 환경적인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공식 컴플라이언스란 말이에요. 그걸 혼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ESG와 같은 현상의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저는 환경정책이라고 봅니다. ESG 구제도가 아니고요. 환경정책은 아니면 RE100이라든가 이와 같은 어떤 무브먼트, 운동 같은 거, 사회운동이라든가 뭐 두 가지지. 근데 지금 마치 ESG 자체가 드라이빙 포스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 누구 어느 분에 대한 질문인가? 김정지 교수님하고 윤영희 변호사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또 한 분 더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하실 분. 예, 유영숙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김종대 교수님하고 우리 이한정 대표님 정말 좋은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기후변화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이오다이버시티 크레딧 마켓 이런 또 개념이 지금 나온다는 걸 정말 놀랍게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좀 제가 엉뚱한 그런 그 개념상의 문제인데 사실 ESG가 처음 나온 게 아까 듣다 보니까 Who Cares Wins UN 글로벌 컴팩에서 2004년에 나온 보고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은 UN 책임 투자 원칙 UN PRI에서부터 2006년부터 시작이라고 알고 있지만 2004년인데 꽤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 최근 한 2, 3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2015년에 파리 협정 채택되고 18년에 IPCC 보고서 1.5도 보고서 나오고 19년 EU가 그 선언을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퍼진 건데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UN 기후총회를 가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거북이 걸음 같은 그런 그 느낌인데 뭔가 하나 터지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파급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인데 올해가 이제 두바이에서 또 열릴 건데 올해 그 핵심은 숙제 점검이에요. 글로벌 스탁테이킹을 하는 그 해거든요. 이게 과연 또 우리 ESG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이게 또 파급 효과가 날지 김종대 교수님께서 뭐 꿰고 계시니까 저는 한번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유영석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상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못 받고 질문에 대한 그 김종대 교수님하고 윤영희 변호사님께 왔는데 많이 질문은 김종대 교수님에게 하시고 그다음 윤영희 변호사님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정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하신 그 올해 이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룬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자라는 분위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브레이크스루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한 단계 전 국가가 또는 산업이 자, 아니야 우리는 안 돼. 2050년 달성하려면 더 박차를 가해야 돼 하는 건 저는 별로 기대를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구도와 이 지금 분위기가 작년에 우리 사실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리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개도국들이 선진국한테 그동안에 니네들이 배출을 많이 했으니까 컴pen세이션 해달라 이런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덕션이 중요한 거지 이 불공평을 해소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상당히 더디어졌는데 올해 브레이크스루가 있을까 이행 점검 실적 한다고 해서 아닐 거다. 죄송합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기대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하는 김에 한택한 교수님 거 하면 아까 스쿨버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ESG와 우리가 혼란을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ESG의 본질이 ESG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모자라거나 잘못됐다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ESG라는 거는 기업들이 얼마나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고 성과가 나느냐를 투자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SG는 평가 스킴이에요. 근데 결국 본질은 뭐냐면은 벌써 한 40-50년도 더 된 한 1980년부터 해왔던 지속가능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자가 평가하는데 스킴을 E와 SG를 가지고 내가 점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본질이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규제라는 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바이어들이 압력을 막 넣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서 최소한의 규범 이것 정도는 최소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주는 게 규제나 법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지속가능 경영 얘기할 때 기업의 전략적인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왜 저래 됐죠? 그리고 도요타가 왜 저렇게 점점 더 이렇게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잃어가죠? 포스코가 사실은 거의 없어질지도 모르는 기업인데 왜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략적인 이슈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하는 거는
규제를 지키고만 있는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규제는 미니멈이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마켓을 창출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가장 미니멈을 그냥 사회적 합의에서 만들어내는 게 규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본질은 아니고 저는 우리가 ESG를 이해할 때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더욱 열심히 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질은 지속가능 경영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보다 좋은 이제 코멘트 주셔서 저는 이제 뭐 일단 배우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이제 모자이크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렇게 ESG를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만 ESG 리스크 또는 ESG 규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던 취지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ESG 리스크 규제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로펌에 찾아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선언적으로 그걸 뭐 어떻게 볼 것이냐는 별다른 문제이고 또 기업들이 일단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학문적으로 정합성이 있고 아주 엄밀한 리서치한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일단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적 규제와 사적 규제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리고 약간 3층 주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에 있던 소프트로, 2층에 있던 국제규모 외국 법령, 그리고 1층에 있는 한국 법령을 보면 이게 어떤 도구마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우리 아까 장관님께서 잘 표현해 주신 것처럼 탄소와 관련된 규제를 볼까요? 20, 30년 만에 두 번은 3층에 있는 연성규범이었습니다. 잘해보자. 하지만 국제사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페리스 어그리먼트 포함해서 2층으로 내려왔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15년도에 배출권 거래세 법이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급망 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Human Rights 해가지고 연성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공무원 시사법 생겼고 EU에서는 그러니까 CSDD라는 디렉티브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K 공급망 시사법을 만들겠다고 국회의원이 한국에 발의를 했죠. 근데 이것이 저는 이것들이 현상인데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규제로 물론 해석이 안 된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공적 규제, 사적 규제, 3층, 2층, 1층에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원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만든 것이고 저는 그 3층의 그 그림이 꽤 의미가 있는 게 기업의 대표들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대표님한테 제가 혼내요. 도저히 이해 안 해요. 대표님의 생각은 지금 1층에 머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2층, 3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ESG 팀에서 2층, 3층 이거를 좀 해결하려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비용 집행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림과 컨셉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저는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이 제 책임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려운 주제 그러면서 중요한 주제인 ESG 규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종대 교수님과 이한경 대표이사님 그리고 또 귀한 토론해 주신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님 그리고 안옥산 KDB 산업은행 실장님 윤용희 법무금융청 파트너 변호사님 그리고 전성현 포스트코 홀딩스 팀장님들 그리고 또 블로에서 열심히 질문해 주시는 한택환 교수님 그리고 윤영석 장관님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참아 주시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제 21차 한국연초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